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평소보다 늦은 오후 햇살이 베란다 너머로 비스듬히 스며들고 있었다. 박태주는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십에서 내려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만 그의 표정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회장님, 정말 혼자 올라가시겠습니까? 운전기사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태준과 함께한 지 15년째. 그는 회장의 기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오늘 박태준의 침묵은 평소와 달랐다. 더 깊고 더 위험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았다. 괜찮소. 아들 집에 가는데 뭔 호의가 필요한가? 박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김 과장은 그 차분함 속에 숨겨진 분노를 느꼈다. 어젯밤 받은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그냥 잠시 힘든 시기일 뿐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민수의 떨리는 목소리. 억지로 괜찮은 척하는 아들의 모습이 박태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30년 전 아내를 잃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사업에만 매진했던 자신을 후회했다. 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지 못한 것, 더 강하게 키우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다. 사실 박태준은 민수의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몇 달 전부터 사적으로 민수 주변을 조사했던 것이다. 장인 강남철의 횡포, 며느리 가족의 무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내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 박태준은 여러 번 개입하고 싶었지만 아들의 자존심을 생각해 참았다. 하지만 어제 전화에서 들린 민수의 목소리는 한계에 다다른 사람의 그것이었다. 엘리베이터는 조용히 17층까지 올라갔다. 복도는 고요했고 민수의 집 앞에 도착한 박태준은 잠시 망설였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말고 귀를 문에 대고 안쪽 소리를 들어봤다. 이게 내 능력이야? 한 달 내내 취업 준비한다더니 결과가 이거야?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박태준의 눈이 순간 차갑게 굳었다. 강남철의 목소리였다. 박태준은 그를 조사하면서 그의 성격과 말투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장인어른, 조금만 더 시간을. 이번 면접에서는 정말 좋은 느낌이었는데. 좋은 느낌? 그 좋은 느낌이 몇 번째야? 너는 항상 좋은 느낌이라더니 결과는 언제나 똑같잖아. 시간을 주시면. 시간?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데. 결혼한 지 3년이야, 3년. 그동안 내 딸을 이런 식으로 고생시킬 거야? 박태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3년. 아들이 3년 동안 이런 굴욕을 당해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여보, 그만해요. 아빠가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수진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녀의 말에는 확신이 없었다. 마지못해 남편을 감싸는 정도였다. 심해? 수진아, 넌 이 남자한테 속고 있는 거야. 처음에는 잘해줄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본색이 나오잖아. 무능한 거야, 무능해. 강남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결혼 전에는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지금 보니까 뭐야. 대학교도 별로고 스펙도 별로고 능력도 없고. 우리 수진이한테 무슨 자격으로 남편 행세를 하는 거야? 박태준은 이를 악물었다. 민수가 다니던 대학교는 충분히 좋은 곳이었고 스펙도 나쁘지 않았다. 다만 취업 시장이 어려웠을 뿐이었다. 장인어른,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한 회사들 중에서 최선? 강남철이 비웃었다. 이게 최선이야? 하루 종일 집에 처박혀서 컴퓨터만 들여다보는 게. 사실 민수는 하루 종일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 준비를 하고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자격증 공부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남철의 눈에는 그저 빈둥거리는 것으로만 보였다. 짝. 누군가 뺨을 맞는 소리였다. 아! 민수의 비명이 복도까지 울려 퍼졌다. 박태준의 이성이 순간 끊어졌다. 그는 문손잡이를 돌려봤다. 놀랍게도 문이 열렸다.
아마도 강남철이 화가 나서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았나 보다. 현관문을 조용히 밀고 들어간 박태준. 현관에서 거실까지 이어지는 복도를 따라 걸으며 그는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쿵쿵거리는 소리가 귓전을 울렸다. 30년간 수많은 비즈니스 전쟁을 치러온 그였지만 지금만큼 분노한 적은 없었다. 거실 앞에 다다랐을 때 그가 본 광경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었다. 소파에 주저앉은 민수의 왼쪽 볼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그 앞에는 50대 중반의 남자가 주먹을 쥔 채 서 있었다. 강남철이었다. 키 175cm 정도의 다부진 체격에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진 모습. 며느리 수지는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장모로 보이는 50대 여자는 팔짱을 낀 채 냉소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오히려 만족감 같은 것이 엿보였다. 일어나. 이렇게 맞고도 가만히 있을 거야? 내가 남자야, 남자. 강남철이 민수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분노인지 굴욕감인지 절망인지 알 수 없었다. 아빠, 그만해주세요. 민수도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수진이 아버지의 팔을 잡으려 했다. 노력. 이게 노력이야? 강남철이 딸의 손을 뿌리쳤다. 결혼한 지 3년째인데 아직도 변변한 직장 하나 구하지 못하고 우리 수진이가 혼자 벌어서 살림하는 게 말이 되냐? 이게 남자가 할 일이야? 박태주는 문 뒤에 숨어 모든 상황을 지켜봤다. 아들의 구부정한 어깨, 무력하게 늘어진 팔, 그리고 체념한 듯한 표정. 이 모든 것이 그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동시에 자신에 대한 분노도 일었다. 자신이 사업에만 매달려 있는 동안 아들은 이런 굴욕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30이 넘은 남자가 장인한테 용돈이나 받아가면서 살아야 해. 강남철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부끄럽지도 않아? 다른 남자들은 다 가정을 책임지고 사는데 용돈 받은 적 없습니다. 민수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없어? 그럼 지난달 생활비는 어디서 나왔는데? 내가 번 돈이야? 민수는 입을 다물었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생활이 어려워 수진이 친정에서 돈을 빌려왔었다. 그것이 자신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었지만 부인할 수도 없었다. 박태주는 이를 악물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때 강남철이 다시 손을 들어 올렸다. 민수를 향해 또 다른 따귀를 날리려는 순간이었다. 그 손. 박태준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한 번만 더 들면 내가 부숴버리겠소.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태준이 현관문 뒤에서 목격한 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분노스러운 순간이었다.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수많은 비즈니스 협상과 경쟁에서 냉정함을 유지해왔던 그였지만 지금만큼은 달랐다. 내 딸이랑 살 자격도 없는 주제에 강 사장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그는 민수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찔러댔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이력서나 넣고 다니면서 면접 떨어지는 게 전부잖아. 민수는 고개를 더욱 숙였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화가 나서인지 서러워서인지 알 수 없었다. 짝. 또 다른 따귀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더 강했다. 민수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고 입가에서 실핏줄이 맺혔다. 여보. 수진이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다. 너무 심해요. 심해? 이게 심한 거야? 강 사장이 딸을 밀쳐냈다. 내가 이 남자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기나 해. 친구들은 다 남편 덕에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넌 여전히 이런 월세집에서. 아버지가 맞습니다. 장모가 끼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우리 수진이가 처음에 이 남자를 데려왔을 때부터 반대했어야 했어요.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더니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수지는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어쩔 줄 몰랐다. 남편을 감싸고 싶은 마음과 부모님의 분노를 이해하는 마음이 충돌했다. 엄마, 민수도 정말 열심히. 열심히? 장모가 비웃었다. 열심히 하는 게 그런 거야? 하루 종일 집에 처박혀서 인터넷이나 하고. 민수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동시에 어려 있었다.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 강 사장이 코웃음을 쳤다. 이게 최선이야? 30이 넘은 남자가 장인한테 용돈이나 받아가면서 용돈 받은 적 없습니다. 없어? 그럼 지난달 생활비는 어디서 나왔는데?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실제로 지난달 생활이 어려워 수진이 친정에서 돈을 빌려왔었다. 그것이 자신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었다. 봐라. 할 말이 없지? 강 사장의 목소리는 더욱 독해졌다. 내가 남자야? 아내를 부모한테 손 벌리게 만드는 게 남자가 할 일이야? 짝. 세 번째 딱이었다. 이번에는 민수가 비틀거렸다.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아빠, 제발.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다. 수진아, 이제 그만해. 이혼해. 장모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런 남자와 살면 내 인생만 망쳐져. 아직 젊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엄마. 엄마 말이 맞다. 강 사장이 동조했다. 우리 수진이는 대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직장도 괜찮은 데 다니는데 이런 남자한테 묶여 있을 이유가 없어. 민수는 바닥을 응시했다.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결혼 후 3년간 자신은 정말로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다. 취업은 계속 실패했고 사업을 시작해보려 해도 자금도 없고 능력도 부족했다. 그냥 조금만 더 시간을. 민수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시간? 강 사장이 웃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데. 3년이야, 3년. 이 시간 동안 다른 남자들은 다 성공해서 가정을 책임지고 있어. 저도. 너도 뭐? 너도 언젠가는 성공할 거라고. 강 사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꿈 깨.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런 헛된 꿈을 꾸고 있어. 민수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다. 자신감은 바닥을 쳤고 자존감은 산산조각 났다. 그때였다. 강 사장이 다시 손을 들어 올렸다. 네 번째 따귀를 날리려는 순간 현관 쪽에서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손. 한 번만 더 들면 내가 부숴버리겠소. 모든 사람이 돌아봤다. 현관 입구에 한 노인이 서 있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감은 거실 전체를 압도했다. 정돈된 회색 양복, 빗질이 반듯한 은발, 그리고 차갑게 빛나는 눈동자. 박태준이었다. 박태준의 등장은 거실의 공기 자체를 바꿔놓았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강남철 앞으로 다가갔다. 각 걸음마다 바닥에 울리는 소리가 묵직했고 그의 시선은 강남철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았다. 박태준의 모습은 예상과 달랐다. 키는 170cm 정도로 그리 크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감은 거실 전체를 압도했다. 손목에 찬 롤렉스 데이토나, 맞춤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이탈리아산 정장, 그리고 무엇보다 수십 년간 비즈니스 세계에서 단련된 카리스마가 온몸에서 풍겨났다. 누구시죠? 수진이 당황하며 물었다. 시아버지를 직접 본 것은 결혼식 이후 처음이었다. 민수가 아버지와 거리를 두고 지내왔기 때문에 그녀는 박태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다만 민수가 가끔 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신다고 말했던 것이 전부였다. 노인네가 갑자기 남의 집에 들어와서 뭐 하는 거야? 강남철이 화를 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박태준에게서 느껴지는 위압감 때문이었다. 30년간 사업을 해온 강남철로서도 이런 강렬한 존재감을 가진 사람은 흔히 만나본 적이 없었다.
박태준은 대답하지 않고 민수에게 다가갔다. 아들의 부은 뺨을 보자 그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일었다. 하지만 그 분노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목소리는 더욱 부드러워졌다. 민수야. 박태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온화했다. 괜찮니? 민수는 아버지를 올려다봤다. 그동안 피해왔던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해 보였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신을 보호해주던 기억이 떠올랐다. 목이 메어 대답할 수 없었다. 박태준은 조심스럽게 아들의 부은 뺨에 손을 대었다. 민수는 그 손길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아버지의 따뜻함을 느꼈다. 야, 노인네. 강남철이 박태준의 어깨를 건드렸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그 순간 박태준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을 본 강남철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 눈에는 수십 년간 비즈니스 전쟁에서 승리해온 남자의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함부로. 박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 아들이 맡고 있는데 함부로라고. 아들. 이 자식이 당신 아들이에요? 김영숙이 끼어들었다. 그녀는 박태준의 외모를 훑어봤다. 비싼 양복을 입고 있기는 했지만 그저 작은 회사나 운영하는 소시민 정도로 생각했다. 그럼 이 무능한 사위를 어떻게 키운 거예요? 박태준의 시선이 김영숙에게 향했다. 그녀는 그 시선을 받고 움찔했지만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우리 딸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3년째 남편 뒷바라지만 하면서. 이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인가요? 김영숙의 목소리에는 진짜 분노가 섞여 있었다.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로서의 마음이었다. 하지만 그 분노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다. 고생. 박태준이 천천히 반문했다. 결혼이라는 게 서로 고생을 나누는 것 아닌가? 나누는 게 아니라 한쪽만 당하는 거잖아요. 강남철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식은 뭘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취업도 안 되고 사업 감각도 없고 돈 버는 능력도 없고. 강남철은 자신의 논리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민수는 3년간 무직 상태였고 경제적으로 가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박태준은 조용히 민수를 바라봤다. 아들이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동시에 화가 났다. 자신의 아들이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반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의 교육 방식에 대한 반성도 들었다. 능력이 없다고. 박태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 당연하죠. 30이 넘은 남자가 아직도 취업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으니까. 강남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다. 그럼 당신은 32에 뭘 하고 있었나? 박태준의 질문이 예상 밖이었다. 강남철은 잠시 당황했다. 뭐? 나는 묻고 있어. 당신이 32살 때 뭘 하고 있었는지. 강남철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때는 지금과 상황이 달랐어요. 경제도 좋았고 취업 시장도 지금보다 나았고. 핑계군. 박태준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다. 시대가 어려우면 더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 뭐라고요? 내 아들이 노력 안 한다고 하는데 당신은 그 노력을 제대로 봤나? 강남철은 말문이 막혔다. 실제로 그는 민수의 일상을 자세히 알지 못했다. 그저 결과만 보고 판단했을 뿐이었다. 민수가 하루에 몇 시간씩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 준비를 하고 온라인 강의를 듣는지는 관심도 없었다. 그리고 박태준이 강남철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내 아들 뺨을 때린 그 손, 다시는 들지 마시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위가 잘못했으니까 매를 든 거잖아요. 매? 박태준이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다. 당신이 내 아들의 아버지라도 되나? 아버지는 아니지만 장인이잖아요. 장인이면 사위를 때려도 된다는 법이 있나? 강남철은 대답할 수 없었다. 박태준의 논리가 명확했고
그의 기세에 눌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무엇보다 박태준의 존재감이 압도적이었다. 그리고 박태준이 거실을 둘러봤다. 여기는 내 아들의 집이요. 당신이 함부로 들어와서 행패를 부릴 곳이 아니야. 행패요? 우리가 사위 교육을 시킨 건데. 교육? 박태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다. 폭력을 교육이라고 하는 건가?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박태준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강남철 일가를 압박했다. 수지는 시아버지의 모습에 놀랐다. 민수가 말해줬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작은 회사를 운영한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강력한 존재감을 가진 사람이었다. 당신이 누군데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김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도 위축감이 느껴졌다. 박태준이 그녀를 차갑게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누군지 궁금하신가?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것을 감지했다. 마치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럼 알려드리지. 박태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하지만 그것은 미소가 아니라 냉소였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카드를 꺼내려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능력이 없다고. 박태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 당연하죠. 30이 넘은 남자가 아직도 취업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으니까. 그럼 당신은 32에 뭘 하고 있었나? 뭐? 나는 묻고 있어. 당신이 32살 때 뭘 하고 있었는지. 강 사장은 잠시 당황했다. 그때는 지금과 상황이 달랐어요. 경제도 좋았고. 핑계군. 박태준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다. 시대가 어려우면 더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 뭐라고요? 내 아들이 노력 안 한다고 하는데 당신은 그 노력을 제대로 봤나? 강 사장은 말문이 막혔다. 실제로 그는 민수의 일상을 자세히 알지 못했다. 그저 결과만 보고 판단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박태준이 강 사장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내 아들 뺨을 때린 그 손, 다시는 들지 마시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위가 잘못했으니까 매를 든 거잖아요. 매? 박태준이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다. 당신이 내 아들의 아버지라도 되나? 아버지는 아니지만 장인이잖아요. 장인이면 사위를 때려도 된다는 법이 있나? 강 사장은 대답할 수 없었다. 박태준의 논리가 명확했고 그의 기세에 눌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박태준이 거실을 둘러봤다. 여기는 내 아들의 집이요. 당신이 함부로 들어와서 행패를 부릴 곳이 아니야. 행패요? 우리가 사위 교육을 시킨 건데. 교육? 박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폭력을 교육이라고 하는 건가?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박태준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강 사장 일가를 압박했다. 당신이 누군데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장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태준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누군지 궁금하신가?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것을 감지했다. 그럼 알려드리지. 박태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하지만 그것은 미소가 아니라 냉소였다. 박태준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고급스러운 크림색 종이에 엠보싱으로 새겨진 글자들이 거실의 조명 아래서 은은하게 빛났다. 명함 자체가 예술품 같았다. 그는 명함을 강남철 앞에 천천히 내밀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 아들을 때렸군. 강남철이 명함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PT홀딩스 회장. 명함에는 간단 명료하게 적혀 있었다.
PT홀딩즈 CHAIRMAN 박태준. 그 아래로는 여의도에 위치한 본사 주소와 연락처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명함의 무게감부터가 달랐다. PT홀딩스라고. 김영숙이 명함을 빼앗아 봤다. 그녀 역시 얼굴이 창백해졌다. 설마 그 PT홀딩스? 알고 있었군. 박태준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설명할 필요는 없겠네. 강남철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PT홀딩스는 최근 몇 년간 업계에서 급부상한 투자회사였다. 수많은 중소기업을 인수하며 세력을 확장해왔고 그 과정에서 기존 경영진들을 가차없이 교체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박태준의 손에 들어간 회사는 완전히 바뀐다는 말이 돌 정도였다. 강남철도 사업을 하다 보니 PT홀딩스의 명성은 익히 들어왔다. 몇 달 전에도 같은 업계의 한 회사가 PT홀딩스에 인수되면서 기존 임직원들이 대거 교체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왜 당신 아들이? 강남철이 더듬거렸다. 왜 내 아들이 이 모양이냐고. 박태준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다. 그건 내 잘못이요. 사업에만 매달려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지. 박태준의 고백은 진심이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슬픔을 사업으로 달래려 했다. 그 과정에서 어린 민수는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멀어졌다.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게 해줬지만 정서적 교감은 부족했다. 민수는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가 이렇게 자신을 인정하고 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박태준의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들이 내 아들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오. 죄송합니다. 강남철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성급해서 사람을 때리나? 박태준이 반문했다. 당신 회사에서도 그런 식으로 직원들을 대하나? 강남철은 대답할 수 없었다. 실제로 그는 회사에서도 성격이 급하기로 유명했고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일이 잦았다. 그런 그의 성격이 회사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고치기 어려웠다. 혹시 강씨 하면? 박태준이 턱을 만지며 생각하는 척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강남철제 강 사장. 강남철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 회사. 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 강남철제. 박태준의 목소리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회사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듯한. 혹시 저희 회사를 아십니까? 박태준은 대답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최신형 아이폰을 꺼냈다. 그리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김전무, 나야. 강남철제 인수건 어떻게 됐나? 전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어제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지분 51% 확보했고 내일부터 경영권 행사 가능합니다. 강남철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51%라는 것은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뜻이었다. 그럼 기존 경영진 교체 작업은 월요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사회 소집해서 새로운 경영진 선임하고 조직 개편도 단행할 예정입니다. 수진과 김영숙은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강남철의 표정을 보니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잠깐. 박태준이 강남철을 바라봤다. 기존 대표이사 강남철 씨, 그 사람 어떻게 할 거지? 계약서대로 해임 처리하고 퇴직금 지급 후 내보낼 예정입니다. 다만 몇 가지 부정 사용 건들이 발견되어서 법적 조치도 검토 중입니다. 강남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박태준을 바라보며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부정 사용이라는 말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실제로 몇 년간 회사 운영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들이 있었다. 알겠네. 나중에 자세한 얘기하자. 박태준이 전화를 끊었다. 거실에는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다. 수진과 김영숙은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직감할 수 있었다. 아버지. 민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설마. 응. 박태준이 아들을 바라봤다. 너희 장인어른 회사를 인수했다. 인수요? 수진이 놀라며 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박태준은 강남철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 눈을 맞췄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말하듯 천천히, 그러나 차갑게 말했다. 강 사장. 아니, 이제는 전 사장이라고 해야겠군. 제발. 강남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릴게요. 사과? 박태준이 고개를 기울였다. 뭘 사과한다는 거지? 제가 사위를 함부로 대한 것. 그것만인가? 강남철은 박태준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할 수 없었다. 그 눈에서는 계산된 복수의 의지가 느껴졌다. 당신이 내 아들에게 한 모든 말, 모든 행동을 기억하고 있어. 박태준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다. 무능하다고, 자격 없다고, 남자가 아니라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몇 년 전부터. 박태준이 천천히 일어났다. 당신 회사를 조사해 왔소. 재무 상태, 경영 현황, 부채 비율. 모든 것을. 강남철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제야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기회를 기다렸지. 언제 인수할 것인가를. 그런데 왜? 박태준이 냉소했다. 투자 가치가 있어서였소. 하지만 오늘, 이 순간, 그 이유가 바뀌었네. 박태준은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김전무, 계획 변경이다. 강남철 전 대표. 그냥 해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게 만들어라. 전화기 너머에서 알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들려왔다. 강남철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다. 회사를 잃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파산까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준의 눈빛에서 차가운 분노를 읽었다. 그것은 단순한 화가 아니었다. 계산된 치밀한 복수의 의지였다. 당신이 내 아들에게 한 모든 말, 모든 행동을 기억하고 있어. 박태준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다. 무능하다고, 자격 없다고, 남자가 아니라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몇 년 전부터. 박태준이 천천히 일어났다. 당신 회사를 조사해 왔소. 재무 상태, 경영 현황, 부채 비율. 모든 것을. 강 사장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회를 기다렸지. 언제 인수할 것인가를. 그런데 왜? 박태준이 냉소했다. 투자 가치가 있어서였소. 하지만 오늘, 이 순간, 그 이유가 바뀌었네. 박태준은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김전무, 계획 변경이다. 강남철 전 대표. 그냥 해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게 만들어라. 다음 날 아침, 강남철제 본사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주말 사이에 갑작스럽게 터진 인수 소식에 직원들은 혼란에 빠졌고 강 사장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허둥지둥 회사로 달려왔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강 사장이 비서에게 소리쳤다. PT홀딩스에서 사람들이 왔다고요? 예, 사장님. 아침 일찍부터 와서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 사장은 급히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하지만 사무실 문 앞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죄송합니다.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기 내 사무실인데. 더 이상 아닙니다. 그중 한 명이 서류를 내밀었다. PT홀딩스 김재현 전무입니다. 어제 자정부로 경영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강 사장은 서류를 받아들고 급히 내용을 훑어봤다.
법적으로 완벽한 절차였다. 지분 51%를 확보한 PT홀딩스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한 것이다. 이럴 수는 없어요. 나한테 미리 통지도 없이. 통지는 법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김 전무가 차분하게 답했다. 공문은 토요일 오후에 발송되었고 등기우편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강 사장은 주말 동안 집에 있지 않았다. 민순의 집에서 소동을 벌인 후 화가 나서 골프장에서 밤을 보냈던 것이다. 그리고 김 전무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퇴직 처리 서류입니다.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퇴직이라니. 나는 이 회사 창립자인데. 창립자이지만 더 이상 주주가 아닙니다. 보유하신 지분 49%는 어제 강제 매각되었습니다. 강제 매각? 부채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빌린 돈 3억, 그리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개인 대출 5억. 총 8억의 부채를 즉시 상환하라는 통지를 받으셨을 겁니다. 강 사장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그런 돈이 당장 어디 있겠는가. 그 돈을 못 갚으시니까 보유 지분으로 대신 상환하는 걸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라니. 나는 합의한 적 없어요. 법정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통지받으셨을 겁니다. 강 사장은 휴대폰을 확인했다. 주말 동안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들이 쌓여 있었다. 대부분이 변호사와 법원에서 온 것들이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하루 만에 이런 일이. PT홀딩스는 이런 일의 전문가입니다. 김 전무가 미소를 지었다. 특히 박태준 회장님은 이런 인수합병에 있어서는 업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박태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강 사장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어제 민순의 집에서 벌어진 일이 떠올랐다. 혹시 이게 복수인가요? 김 전무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강 사장은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고 박태준이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차분했고 위엄이 있었다. 강 전 사장. 박태준이 인사했다. 어제는 실례했소. 박 회장님. 강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짐은 다 싸셨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태준은 강 사장을 차갑게 바라봤다. 당신이 내 아들한테 했던 말을 기억하나? 죄송합니다. 무능하다고, 자격 없다고, 남자가 아니라고 했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지? 박태준이 한 걸음 다가갔다. 시간을 허비했다고, 꿈을 깨라고 했지. 강 사장은 대답할 수 없었다. 내가 당신한테 똑같이 말해주겠소. 박태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당신은 무능하오. 30년 동안 회사를 운영했지만 결국 남의 손에 넘어갔으니까. 당신은 자격이 없어. 내 아들을 함부로 대할 자격 말이야. 그리고 박태준이 잠시 멈췄다. 꿈 깨시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헛된 꿈 말이야. 강 사장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인생이 하루 만에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박태준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오. 강 사장의 집은 그날 밤 아수라장이 되었다. 회사를 잃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내와 딸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게 말이 돼요? 하루 만에 회사를 잃는다고. 장모가 소리쳤다. PT홀딩스라는 곳에서. 강 사장이 힘없이 말했다. 계획적으로 준비해서 인수한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 사장은 대답할 수 없었다. 회사뿐만 아니라 개인 재산도 대부분 날아갔다. 집도 담보로 잡혀 있어서 곧 경매에 넘어갈 예정이었다. 아빠, 이거 혹시?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 아버지 때문인가요? 강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어제 민수네 집에서 벌어진 일 때문이었다. 그럼 사과하면 되잖아요. 장모가 급히 말했다. 가서 빌면
빌어서 될 일이 아니야. 강 사장이 한숨을 쉬었다. 그 사람 눈빛을 봤어. 용서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 수지는 휴대폰을 꺼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다. 민수야, 나야. 전화 좀 받아줘.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몇 시간 후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다. 내일 아버지와 함께 댁으로 가겠습니다. 그 문자를 본 강 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다음 날 오후 박태준과 민수가 강 사장의 집을 찾았다. 초인종이 울리자 강 사장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박태준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하지만 그의 예의에는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다. 거실에 앉은 강 사장 가족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강 사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장모와 수진도 위축되어 있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할 일을 시작하겠소. 박태준이 서류 봉투를 꺼냈다. 첫 번째는 민사소송. 내 아들에 대한 폭행과 모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손해배상이라니. 두 번째는 강남철제 관련 횡령 혐의.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들이 꽤 많더군요. 강 사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세 번째는 박태준이 잠시 멈췄다. 당신 집 대출이 많이 남아있던데 그 은행이 우리 계열사입니다. 곧 대출 만기를 앞당겨 회수할 예정이에요. 제발. 강 사장이 무릎을 꿇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한 번만? 박태준이 반문했다. 당신이 내 아들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줬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 사장이 민수 앞으로 기어갔다. 어제까지만 해도 무능하다고 욕했던 사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다. 민수야. 제발. 아버지한테 부탁해줘. 한 번만 봐달라고. 민수는 그런 장인을 내려다봤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안타까움이 일었지만 동시에 어제의 굴욕이 떠올랐다. 장인어른. 민수가 차분하게 말했다. 어제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꿈 깨라고 하셨죠? 헛된 꿈을 꾸지 말라고. 강 사장은 대답할 수 없었다. 이제 누가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 순간 수진이 일어났다. 민수야,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민수가 아내를 바라봤다. 눈물을 흘리는 그녀를 보니 마음이 아팠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아빠 편만 들고 너를 믿어주지 못해서. 이제는 달라질게. 늦었어. 민수가 고개를 저었다. 3년 동안 기다렸어. 언제든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는데. 민수야. 하지만 끝내 넌 가족 편만 들었잖아. 내가 맞을 때도 모욕당할 때도. 수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박태준이 일어났다. 김 변호사. 그가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모든 법적 절차 밟아서. 제발요. 강 사장이 박태준의 다리를 붙잡았다. 제가 뭐든지 할게요. 뭐든지. 박태준은 그를 내려다봤다. 뭐든지. 네. 뭐든지요. 그럼. 박태준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다. 내 아들 앞에서 사과하시오. 제대로. 강 사장은 민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바닥에 댔다. 민수야. 아니, 민수 씨.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박태준은 만족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오. 당신이 한 모든 말, 모든 행동에 대해 사과하시오. 그리고 강 사장은 1시간 동안 민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했다. 어제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절망과 후회만이 남았다. 모든 사람이 박태준만을 바라보며 벌벌 떨고 있을 때 민수가 처음으로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잠시만요. 박태준이 아들을 바라봤다. 민수의 눈에서 어제와는 다른 무언가를 발견했다. 굴복과 체념이 아닌 결단과 의지였다.
이 문제 제가 직접 해결하겠습니다. 강 사장이 고개를 들었다. 혹시나 하는 희망이 그의 눈에 깃들었다. 민수가 자신을 도와줄지도 모른다는 기대였다. 하지만 민수의 다음 말은 그 희망을 산산조각 냈다. 장인어른. 민수가 강 사장에게 다가갔다. 3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욕한 건 견딜 수 있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다. 취업이 안 된다고, 무능하다고, 남자가 아니라고. 그런 말들도 참을 수 있었어요. 강 사장은 민수의 변화된 모습에 당황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고개를 숙이고 있던 사위가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제 아버지를 모욕한 순간 당신은 선을 넘었습니다. 민수야. 처음에 아버지가 오셨을 때 당신은 뭐라고 했죠? 노인네가 누구냐고 함부로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강 사장은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제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키웠냐고 따졌죠. 무능한 아들을 키운 책임을 묻겠다는 식으로. 민수가 장인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이제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다. 아버지는 홀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30년 동안 혼자서 모든 걸 해내셨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업도 하시고 저도 키우시고. 저는 그런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비록 소통이 부족했고 함께하는 시간이 적었지만 박태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런 아버지를 당신이 함부로 대했어요. 그것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민수가 수진에게 다가갔다. 수진아. 민수야. 수진이 울먹였다. 사랑했던 건 사실이에요.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는 남아있고. 수진의 눈에 희망이 깃들었다. 하지만 민수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제 약함이 아니라 제 가능성을 봤어야 했어요. 민수야, 이제는 달라질게. 정말로. 늦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3년 동안 저는 당신을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저를 믿어줄 거라고,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수진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당신은 끝까지 가족 편만 들었어요.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그때는 몰랐어. 몰랐다고요? 민수가 웃었다. 자기 남편이 맡고 있는데 몰랐다고.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다. 저는 배웠어요. 민수가 일어나서 박태준을 바라봤다. 당신들이 저를 깎아내리는 동안 전 제 아버지를 보며 배웠습니다. 박태준도 아들을 바라봤다. 진짜 강함이 뭔지, 진짜 남자가 뭔지 아버지가 보여주셨어요. 민수가 강 사장을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이제 제가 판단합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누가 잘못했는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겠어요. 강 사장은 바닥을 응시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 살겠습니다. 당당하게, 당신들 눈치 보지 않고.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민수의 변화된 모습에 모든 사람이 압도되었다. 박태준이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잘했다. 그 한마디에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다. 일주일 후 모든 언론이 떠들썩했다. PT홀딩스, 강남철제 인수. 아들 민수 전무 전격 등기이사 선임. 박태준 회장, 아들에게 경영 수업. PT홀딩스 2세 주목. 강남철제 전 대표 강남철씨, 모든 재산 잃고 야반도주. 강남철제는 PT홀딩스 산하로 편입되었고 민수는 회사의 전무이사로 임명되었다. 그것은 박태준의 일방적인 선택이 아니라 민수 자신의 결단이었다. 아버지, 저는 당신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민수가 박태준에게 말했다. 도움을 받되 의존하지는 않겠습니다. 박태준은 그런 아들이 기특했다.
진정한 성장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민수는 강남철제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회장님 아들이라고 무시하는 시선도 있었다. 하지만 민수는 그런 시선들을 하나하나 바꿔갔다. 전 낙하산이 아닙니다. 민수가 전 직원 앞에서 말했다.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이 회사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저를 판단하세요. 제 행동으로. 그리고 민수는 보여줬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일했고 현장을 직접 뛰어다녔다. 영업부터 생산까지 모든 부서를 돌아다니며 배웠다. 한 달 후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강 사장 시절의 권위적이고 경직된 분위기 대신 활력 있고 도전적인 분위기가 자리 잡았다. 전무님, 이번 달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더 혁신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민수는 더 이상 예전의 민수가 아니었다. 자신감이 넘쳤고 결단력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전이 있었다. 그날 오후 박태준이 회사를 방문했다. 아들의 사무실을 찾아간 그는 깜짝 놀랐다. 민수가 직원들과 함께 치열하게 토론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 오셨네요. 민수가 회의를 마치고 박태준을 맞았다. 바쁜데 방해했나? 아니에요. 새로운 사업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박태준은 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확신에 찬 말투, 당당한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있었다. 너, 나보다 훨씬 단단해졌다. 민수가 웃었다. 아버지가 길을 내주셨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그 길을 넓히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두 사람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다. 아버지, 강 사장 어떻게 됐어요? 자업자득이지. 집도 날아가고 빚만 남았다고 하더라.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다. 후회돼? 아니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내가 더 강해져야 한다. 알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혼자 차를 몰고 강 사장의 옛집 앞을 지나갔다. 집은 비어 있었고 경매 딱지가 붙어 있었다. 수진으로부터 가끔 연락이 왔다. 이혼 서류에 사인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민수는 망설임 없이 사인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미안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과거와의 결별, 새로운 시작. 민수는 더 이상 누구의 그늘에 숨지 않았다. 한 달 후 PT홀딩스 본사에서 정기 이사회가 열렸다. 민수는 강남철제 대표로서 실적을 보고했다. 강남철제 4분기 실적입니다. 매출 전년 대비 45% 증가, 영업이익률 12% 개선. 이사들이 감탄했다. 불과 2달 만에 이런 성과를 낸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민수 전무의 리더십이 돋보입니다. 한 이사가 말했다. 앞으로도 기대가 큽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박태준과 민수는 함께 회사를 나섰다.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에 박태준이 말했다. 이제 정말 내 아들 같다. 처음부터 아버지 아들이었잖아요. 아니다. 예전 넌 내 아들이 아니라 내 그림자였어. 하지만 이제는 다르지. 민수가 걸음을 멈췄다. 아버지. 응? 고마워요. 저를 지켜주셔서. 박태준도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고마워할 건 없다. 아버지니까. 두 사람은 나란히 주차장을 걸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고 바닥에 드리운 그림자는 길고 위엄 있었다. 같은 시간 서울 변두리의 작은 고시원에서 강 사장은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있었다. TV에서는 PT홀딩스의 성장세를 다루는 뉴스가 나왔다. PT홀딩스 산하 강남철제, 연속 흑자 행진.
화면에는 민수가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강 사장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과 후회만이 남아 있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아빠, 이혼 성립됐어. 그래. 그리고 나 취직했어. 작은 회사지만. 다행이다. 아빠는 어떻게 지내? 강 사장은 대답할 수 없었다. 딸에게 자신의 처참한 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잘 지낸다. 걱정 마라. 아빠. 미안해. 내가 너무 어렸어. 전화를 끊은 후 강 사장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한편 박태준과 민수는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오랜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 앉은 자리였다. 아버지,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뭔가? 처음부터 강남철제를 인수할 계획이었나요? 박태준이 잠시 생각했다. 솔직히 말하면 아니다. 처음엔 그냥 투자 가치가 있어서 관심을 가졌던 거야. 그럼 내가 그 집에서 당하는 걸 보고 나서 계획이 바뀌었지.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였군요. 복수라기보다는 정이었다. 내 아들을 함부로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 거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 박태준이 웃었다. 이제 은퇴를 생각해봐야지. 너한테 물려줄 게 많거든. 아직 이르지 않나요? 아니다. 때가 됐어. 너도 준비됐고. 민수는 가슴이 뭉클했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후계자로 인정받는다는 것.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되 겸손함을 잃지 마라. 오늘의 강 사장이 내일의 너가 될 수도 있으니까. 민수는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새겼다. 몇 년 후 민수는 PT홀딩스의 부회장이 되었다. 그리고 박태준은 명예회장으로 물러나 아들을 지켜봤다. 어느 날 우연히 거리에서 강 사장을 마주쳤다. 그는 많이 늙어 보였고 초라한 모습이었다. 민수 씨. 강 사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는군요. 뉴스에서 봤습니다.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한때는 자신을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초라해져 있었다. 장인어른도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강 사장이 고개를 숙였다.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그를 바라봤다.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혹시 일자리 하나. 죄송합니다.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용서는 했지만 다시 함께 일할 생각은 없습니다. 강 사장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민수는 그의 곁을 지나쳐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다. 그날 밤 민수는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아버지, 오늘 강 사장을 만났어요. 그래, 어떻던가?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일자리를 부탁하더라고요. 거절했겠군. 네. 용서는 했지만 다시 함께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잘했다. 자비와 어리석음은 다른 거니까. 민수는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너야말로 고맙다. 이런 훌륭한 아들로 자라줘서. 전화를 끊은 후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제 그 불빛들이 희망으로 보였다. 과거의 굴욕과 좌절, 그리고 그것을 딛고 일어선 성장.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 민수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만의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멀리 어딘가에서 강 사장은 여전히 후회와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었다. 한때 남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대가를 그는 평생 치르게 될 것이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 교훈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힘은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세우는 것이라는 교훈을